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의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타결 이후에 이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부채 한도 이전과 이후 분명히 달라지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 중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부채 협상이 타결돼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에서 이제 타결했다고 했는데 이제 강경파 반발로 과연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좀 얘기가 나왔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드디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과했다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통과했을 때 이 통과가 시장을 좋게 나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얘기 드려서 이게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좀 행복면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일단 제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2년간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했고 대신 2024년까지 정부 지출 동결, 2025년 지출 1%에서 이게 공화당에서 가장 특히 강경파들이 계속 추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이 부채 한도 협상에는 어쨌든 공화당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협상이 됐었다. 여기에 복지 수혜자 근로 조건을 강화하고 미사용 코로나19 예산을 환수를 했다. 한 200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을 환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 지금 2021년에 하고 2년마다 자꾸 이렇게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부채 한도 설정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입니다. 그죠? 51개 주입니까? 이게 이 미국의 넓은 주를 연방정부가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그때마다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한 다음에 지출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매번 지출안이 상한을 통과하고 상해 결제받는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채 한도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채 한도가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쭉 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게 보면 1차 세계대전 이런 때거든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이 부채가 쫙 늘어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리만 사태 이후로는 지금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지금 150%가 넘었어요.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으면 부채 한도가 상당히 높고 1위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이 한 260%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인데 그만큼 이 기축통화국들이 부채 한도가 상당히 퍼센트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금액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크게 없었어요. 그죠? 뭐 이 정도면 애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31조 3,8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금액이 나고 특히나 이 서브프라임 리만 사태 이후에 부채가 급등했는데 이제부터는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이어간다. 만약에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준다 그러면 미국의 상당한 경기 막 침체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도 같은 경우도 1월 30년간 한 번도 줄이지를 못하고 지금 260%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줄어든다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까지 몇 번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무려 78번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미국이 78번의 디폴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78번이에요. 물론 순조롭게 흘러갔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번처럼 특히 1995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13년도 이때는 정말 빡시게 엄청 협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럴 리스크가 있는 것들에 계속 지금 부채 한도를 증액하면서 이 부채 한도 위기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먼저 1995년도 부채 한도 위기입니다. 95년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13년도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때 대통령은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역시나 민주당 공화당 똑같죠, 그죠? 지금은 누가 있냐면 그때는 누가 있었냐 하면 뉴트 깅그리치라는 하원 의장이 정부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뭐 교육, 환경, 의료, 공공보건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한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연방정부 폐쇄 원인이 공화당이 여론이 46%, 클린턴 대통령은 27% 이렇게 그쳤다. 근데 이때 어쨌든 어렵게 체결이 됐고 이 당시만 해도 클린턴의 재선의 확률이 좀 낮아 보였었는데 이걸 타개한 것이 바로 보스니아 내전,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의 갈등을 구조로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세르비아계는 유고 연방과 함께 보스니아 영토의 90%를 자 이때 클린턴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할수록 공화당이 민주당 공화당 했을 때 기존 대통령이 좀 유리했다는 사실을 다음에 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2011년도 부채한도 위기에 보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공화당인 오바마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대가로 재정 적자 감축을 요구하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미국도 힘든 시기였어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의 유럽의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금요일 8월 5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 정말 미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도 5월 달에 5월 16일 미국은 공식적인 부채 한도에 도달. 이때까지 협상이 안 된 거예요. 똥줄 타는 거지, 솔직히. 자, 그러면서도 이게 6월 달 넘어가죠. 자, 이러니까 무디스는 계속되는 부채 상한세 교착 상태로 해서 부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스크가 있고 우리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의 피치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의 부정적 전망을 부여를 했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망이었었죠. 자, 8월 2일 날 드디어 부채 한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적자 감축을 위해서 틀을 마련하는데 2011 예산 통제법 이렇게 서명하면서 끝났었죠. 근데 이런 미국 재정 전문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서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되고 미국이 역사적 처음으로 신용 등급이 최상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또 한 번 나타나요. 2013년에. 자, 오바마 때 상당한 이런 갈등이 또 있었고, 이때는 오바마가 항상 밀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바마 케어, 그죠? 특히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다고 극강히 칭찬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바마 케어이 어떻게 보면 핵심 공약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한도 추가했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오바마의 재선 부분도 연결되어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정말 어렵지만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매해 지금 이렇게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좀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 한도 위기 시에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1995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이 부채 한도 위기 시 공통점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뭐 민주당, 공화당이었다는 이런 행정부가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야당이 공화당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싸움은 증액과 감축. 행정부 라인들은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하고 반대인 공화당 쪽은 감축. 지금 우리 부채 한도가 너무 비율이 높다. 150%가 됐다. 그전에는 120%, 100% 넘어갔으니까 지금 긴축을 하면서 이 부채 낮추어야 된다. 이 싸움이 항상 되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경기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지금은 미국 경기가 그래도 좋았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감축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왜? 만약에 감축을 해버리면 대통령 인기가 뚝 떨어지면서 다음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이 있는 데서 자기 대통령이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어쨌든 이 경기가 보면 꺾이는 추세에서 아니면 행보에다 최소한 꺾이는 추세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서 했던 게 95년도고 그 다음에 2011년도, 2013년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가 있었지만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경기가 정점에 있을 때, 그죠? 이 정점에 있을 때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다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서서히 이렇게 부각되는 시점, 이런 시점이 나더라고. 2011년도가 13년도로 완전히 꺾여서 경기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서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런 추세에서는 절대로 뭡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다. 항상 경기가 정점에서 꺾이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 이때 부채 한도 협상이 나온다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미국 대통령 선거, 뭐 정권 교체 이렇게 제가 일단 써놓은 제가 왔다 간 말을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혹시 제 방송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왔다 간 내용 말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1995년도도 보면 클린턴 정부가 1기 때였어요. 1기 때 경기에서 정점에서 떨어지고 다음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부채연대 합상부터 승부가 나온 거죠. 2011년, 2013년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바마 1기 때였어요. 오바마 1기 때에서 이제 2기 때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또 부채연대 협상을 하면서 기존 행정부를 흔들면서 다음 정권을 자기 쪽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쪽에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히 뭐 오바마야 민주당의 인기가 좋았고 중도층에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재선의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부채연대 합상할 때 보면 클린턴 인기가 정말 없었거든요. 없었는 와중에도 보스니아 관련 이런 거를 살짝 하면서 정권을 다시 잡는. 그래서 이 부채연대 협상 아마 그 공화당 의원들이 제 방송을 보고 야 이거 부채연대 협상할 때 앞으로는 싸우지 말아야겠어. 싸우면 우리가 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통점이 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음 바이든이 1기하고 2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 바이든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그 하루 전날 대통령이 재선 선언을 하면서 뭐 일본에서 뭐 들러리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는데 자기 대선 레이스에서 본격화. 그러면 왜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까지 증액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보시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또 바이든 이 대통령 인기가 정말 없어요. 지금 공화당 유력 선호 후보가 트럼프가 여전히 1등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식적인 후보 나도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겠다 밝힌 디샌티스 같은 경우 양쪽에서 보면 둘 다 바이든을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이든이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이든이 다 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이든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죠? 그리고 바이든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 약점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대통령 할 때도 나이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86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뭔가 건강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선에서 정부 여당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책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죠? 이 정책 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재정 부채 한도가 계속 증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백악관이 대선 기간 부채 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 성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협상 내용을 보셨지만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한도 증액을 했던 이유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반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는 거, 이런 정치 문화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2024년 이 대선 출마를 했으나 론 디센티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 타결 부채 한도 상향을 합의하는 미국이 여전히 파산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다. 지금 부채 한도가 150%인데 여기서 더 올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안 좋다. 어쨌든 감액을 하면서 낮춰야 된다. 그것이 미국이 미래가 밝아지는 이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 하면 미국은 여전히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솔직히 좀 말하기가 좀 왜냐면 지금 재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정치적인 불안 요소, 그리고 이 디센티스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부채 한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는 점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률이 왜 높아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조금만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증액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옐런 재무장관 아마 미국에서 이런 쪽에서 발언권, 저는 파월보다는 더도 이 옐런 장관의 말을 더 신뢰를 하는데, 보시면 아직 이 금융위기가 진화되지 않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소규모 지역 은행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퍼스트 퍼블릭을 JP 모간이 인수를 하면서 금융위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여전히 이 금융위기가 내포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옐런 장관의 이 말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은행 파산의 폭풍을 막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꼭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금융위기를 잡지 못하면 2008년도 리만 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더 큰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번 이 복잡한 속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미국이 지금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렇게 지뢰나 폭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뉴욕 부동산 가격도 지금 폭락을 하고 공실률도 올라가고 있고, 물론 최근에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돌려 세우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보이고, 그리고 경기 자체도 지금 꺾이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해고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이 부채 한도 타결 이후에 볼 행보, 한도 타결 이후에 브락실 증시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6월에 시장 보면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행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죠. 예전 같으면 중국, 미국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양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좀 흔들다 중국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흔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 지금 외교가 거의 한미일로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무섭습니다. 무섭죠.
저는 그런 것보다 어제 발표 났습니까? 15개월 무역 연속 적자가 더 무섭습니다. 수출은 8개월째 지금 줄고 있고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어쨌든 이 미국이 부채 한도 합의 후 미 국채가 8월 말까지 1조 4천억 달러가 이를 것이다. 이 정도 규모는 통상 팬데믹 이전 3개월 평균 발행량보다 무려 5배가 많아. 그만큼 미국이 다시 긴축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또 국채 발행해서 돈을 하면서 이게 과연 긴축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 국채 발행을 하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국채 발행을 해서 당연히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 겁니다. 그죠? 하면 다시 돈이 풀려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면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채권, 우리 톨스토이나의 달걀 모임에 항상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습니까? 채권 매입이거든요. 이렇게 채권에 매입을 해버리는 거죠. 채권 매입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면 미 연준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 끝났다 하지만 다시 CPI나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 잡히겠지만 또 다른 금융위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시장이 전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내리고 하고 있는 가장 좀 큰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 많던 외국인 매수세들이 잠시 주춤하고, 야, 과연 이 국채 발행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6월달에 2월달에 있는 CPI 발표에서 이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4.9에서 더 내려가는지, 그리고 15일에 있는 미국 금리 인상 과연 동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죠? 발행을 하면 뭐 기관 투자 이런 쪽도 분명히 하겠지만 개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5주짜리나 길게나 21주짜리 이런 것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높지, 또 미국채만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한 상품이 잘 없습니다. 근데 금리도 높고 국채가 나온다. 당연히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주시장이나 코인 시장, 투자 상품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본다면 매수자가 극히 드는데 이 자금들이 또 국공채, 미국 국채로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동성이 더 바닥이 되고 이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또 금리 부분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봤을 때 부채 한도 타결이 좋게만 봤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좋게 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물론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조절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라갈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우리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는 투자 상품 시장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호재기보다는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근데 이런 미국의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부채 한도를 증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지금 그 유사한 흐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일본 은행의 국채 보유 잔액이 4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일본이 최근에 잘 나가고 미국이 최근에 경기 흐름이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채 한도를 계속 늘어온 거지.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 3년도 부채 보유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17년 만에 발생. 미국이라고 이런 게 안 발생할 일이 없어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한 해 킹 달러가 너무 극심해서 모든 것이 미국 쪽에 이렇게 퍼포먼스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서 파운드가 막 최저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런 부채한도 증액은 또 이런 내포를 하는 거예요. 강달러 시대가 물론 강달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또 계속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달러는 약달러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기회가 오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로 쪽이나 엔화, 그래서 지금 엔화가 특히 일본 증시가 계속 좀 상승을 해요. 시장이 지금 그런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운드도 지금 계속 지금 흐름이 나쁘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킹달러 때 힘들었던 게 지금은 이제 반대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연속성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 킹달러가 뭐 약달러가 됐을 때 과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위안화인데 지금 중국도 사정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부분에서 무조건 약달러라고 얘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 약달러는 분명히 점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채한도 타결은 약달러의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크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항상 지금 내렸다가 지금 3일간 제가 지금 체크한 걸 내렸다가 빨간불 나오고 내렸다가 빨간불 나오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지만 큰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 한도 원화 강세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원화 강세가 된다면 분명히 흐름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다르고 이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항상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다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환율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 회의 때마다 뭐 어쨌든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약달러가 되면서 하면 이제 수입 물가 교육 조건들이 개선을 많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쪽들은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 방향을 좀 봐야 되고, 킹달러 때 달러 예금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원화 예금 쪽으로, 그죠? 이런 반대적인 영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년 연말 기준에서는 1200원 초반 수준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보이시고, 여기에는 이제 좀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앞서 좀 얘기했던 이 15개월 연속 이루어지는 무역 적자, 오늘 하반기에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화가 강세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1200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이 좀 어이고 1300도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부채한도 협상이 많은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6월 달이 아니라 2023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하나 리스크 디플레이션까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디플레이션이 아주 급하게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특히나 시장에 우리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얘기했던 경기 순환이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경기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정점에서 지금 요만큼 지금 내려온 건데, 대부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너무 막연한 기대감도 좋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 기대감보다는 내려간다는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본다면 부동산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늘 시멘트 가격이 14% 올라갔어요. 그죠? 14% 올라가면서 또 건설 비용 부담이 계속 늘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순환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부채 증액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화 되고 그러면 투자의 방향도 지금 많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향후 이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보면 전과 후가 바뀌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렸던 8월 말까지 해서 1조 4천억 달러의 국채가 발행이 되는지 저는 이 국채가 더 많이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 쪽이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전체적인 201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 쪽에서 좀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인 금이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는 이런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다. 그죠? 올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채권 쪽 비중도 늘려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이번 부채 한도 협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